그 다음에 마르크스를 보죠. 마르크스. 막스라고 부르는 게 더 맞대요. 막스는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이것도 유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어떤 사회의 하부 구조가 그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죠. 그 하부 구조라는 게 물질적 구조죠. 경제라든지 그런, 주로 경제죠. 경제. 그런 물질적 구조가 상부 구조, 어떤 정신적 구조, 뭐 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정신을 결정한다는 데서 이게 유물론이고, 그의 이제 대표적인 저작인 그 자본론에서 그 노동가치설이 나오죠. 노동가치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가치란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인데, 돈이 노동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이전에 고전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나 누구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주장한 건데, 그걸 이제 마르크스가 그대로 채택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이 노동은 고대에는 이 노예가 하던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노동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노동이 사실은 이게 그 사람 몸을 깎아 먹는 거죠. 이게 그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은 무리하게 해서라도, 건강을 해쳐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잠 줄여가면서 몸을,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간신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는 게 이게 자발적인 거는 별로 없고, 사실 강제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게 오늘 뭐 이렇게 아까 헬리콥터도 막 뜨고, 119 구조대도 다니고, 이거 뭐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거에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이게 노예가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강제 노동이죠. 이게 노예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막시즘에서는 이게 노동을 신성시하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노동을 굉장히, 노동 가치설에 따라 노동을 가치로 보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실제로 돈이 나오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그게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노동의 강제적인 성격을 따져보면 이게 노예가 하는 거지, 이게 자유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노예 노동을 이게 긍정하는 거고, 이게 인간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깊숙한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노동 가치설이라는 거는, 가치가, 즉 돈이 노동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은 일은 누가 하고 돈은 엉뚱한 놈이 가져간다고 그런 일이 없이 노동한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 이제 보수를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도덕적인 얘기지 이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현실은 이게 다 전혀 틀리죠. 이거하고 전혀 노동가치설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이 노동가치설이 허황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르크스는 노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쓰고 노동자한테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도 좀 노동을 체험해봐라 이렇게 몇 번 권유했는데 그때마다 막스는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막스는 노동을 체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성격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가치는 실제로 노동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지금 큰 연못이 나오네요. 저기 너무 햇빛인데? 큰 연못,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제일 큰 연못인데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고 오 이렇게 물고기들 잉어들이 많네요. 가치가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나올까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돈이니까 자본론에서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돈이라고 보면 돼요. 돈은 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무슨 노동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이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고 그 연준이라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미국의 그 뉴욕의 그 주요 은행들, 주요 그 민간 은행들, 금융자본들 이 만든 그 은행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국가은행인데 중앙은행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민간은행들의 연합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름만 국가은행이고 공공은행이고 실제로 민간은행이에요. 그래서 민간들이 막 국가화폐를 세계 기축통화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찍어내고 근데 그 달러 자체 종이 달러나 동전 이런 거는 사실은 전체 통화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그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하면서 창조하는 거예요. 대출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시장으로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종이돈이나 동전으로 이게 유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돈은 이게 대출을 하게 되면은 뭔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갚느라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버리죠. 그래서 이 대출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돈들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숫자로만 찍히면서 유통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종이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종이돈이나 동전으로. 종이돈이나 동전은 본원화폐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예금에서 예금으로 이렇게 통장에서 숫자로만 이렇게 유통되는 돈을, 그런 거는 뭐 M2 통화량이라고, 통화량 중에 이제 M2라는 게 있는데 그 M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이, 통화량의 90% 이상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그 뭐 통장도 요새는 뭐 종이 통장 쓰는 사람 없이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죠, 디지털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돈들은 거의 뭐 암호화폐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현재 가장 대표적인 돈인 달러도 그러니까 민간은행들이 전부 다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으로 이게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은행이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돈이 발행되는 건데 그게 현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돈이 발행되는 자체부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그렇게 국가의 경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 혈액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민간은행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막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통을 매개하는 매개 수단이지 이게 실질 가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 가치는 상품에 있는 거고, 이건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건 공적 수단이에요. 이게 이제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거를 이제 축적해가지고 대출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화폐라는 게 원래는 실질 가치가 없는 공적인 수단인데 그거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들이 그런 잘못된 화폐를 사유재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최대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막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구호를 외치죠. 근데 이 구호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아주 허황된 구호예요,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 구호가 어떤 결과를 부르냐면은, 요즘 그 외국 노동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200만이 넘다 그러죠, 이제. 이게 전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는 구호로,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도 국내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대우해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거 아니에요. 막시스트리 뭐 차별하면은 막 구구라고 하고, 인권 탄압이라 그러고, 인종차별이라고 몰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 외노자들이 노동시장에 막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국내 이제 노동 공급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 일자리가 좁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취직하기 힘들고, 실업자 양산되고, 따라서 임금도 떨어지고, 저임금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이런 결과를 지금 불러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노동유연화라 그러죠. 고용자가 노동자 임금을 마구 깎고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노동유연화라 그러잖아요. 이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는 이 헛된 구호가 그런 자본가의 그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노동자들 단결하라 그랬는데, 근데 노동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 노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이렇게 또 싸움이 일어나죠. 비정규직이 데모하면 정규직이 나서서 막고, 이런 웃지 못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단결은커녕
노동자 자체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노동자의 단결은커녕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분열만 불러왔죠. 이게 단결한 적이나 있나요? 결국 그래서 노동운동은 파탄이 나고, 결국 지금 뭐 노조들 보면 다 관제노조들이고 어용노조들이지,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노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제 8시간 노동을 이룩했다고 이제 성과로 내세우는데, 이게 8시간 노동이 현실화된 게 100년이 넘었죠. 이게 19세기 말인가? 그때 그 5월 1일 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 8시간 노동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된 게 5월 1일이라서 매년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죠. 근데 이 8시간 노동으로서는 이게 이 노동자가 스스로 이렇게 노동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을 타개할 그 여유를 갖지를 못해요. 8시간 노동하면은 이게 하루에 나머지 시간은 그 피로를 푸는데 간신히 피로를 푸는데 쓰지, 노동자가 공부해가지고 뭐 현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서 스스로 이렇게 현실을 변혁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게 실패한 거죠. 노동자가 이제 뭐 언제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현실을 타개하는데 성공한 적이 있나요? 주로 보니까 막스를 비롯한 그 좌파 지식인들이 이제 노동자를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뭐 오래전에 이미 지식인들은 노동자를 배반한 거 아니에요. 막스도 그러니까 그걸 예언했죠. 노동자는 지식인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주 써놨어요. 그냥 명시적으로. 노동자가 지식인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다고. 막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노동 현실을 타개하려면은 그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8시간이 아니라 그 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4시간 이하로. 4시간 이하로 줄이면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서 임금이 줄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을 피는 분도 있는데,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노동 가치가 올라가죠. 그만큼 임금도 올라가니까 전체 임금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노동에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게 이제 결정적인 착오죠. 이게 오류죠, 오류. 그리고 막스는 막스의 자본론에 깔린 저변에 깔린 그 생각을 보면은 나중에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인간은 노동을 줄이고 그 시간에 자기 실현에 애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AI까지 나타나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눈앞에 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스가 이미 15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점은 막스가 진짜 위대한 점이죠.
그러니까 막스는 뭐 노동을 신성시하고 노동을 가치로 보고 그랬는데 그거와 모순적으로 이렇게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죠, 모순. 이게 노동자를 배반한 거죠. 노동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노동은 로봇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노동자를 이미 막스부터 배반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다음에 또 자본론에 따르면은 이게 자본론의 그러니까 핵심이 잉여가치설 아니에요, 잉여가치설. 응? 노동자에게 일한 거보다 적게 임금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임금은 쥐꼬리만치 주고 겨우 먹고 살 것만큼 주고 일을 많이 하게,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을 늘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여가치, 임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시키는 노동, 그걸 잉여가치라고 그러죠. 그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거를 이제 가장 비난하는 거죠 이거.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구멍가게 주인도 이게 악질 자본가가 돼버려요. 그 자본이 적을수록 이게 또 저임금일 거 아니에요. 자본이 클수록 그래도 임금 대우가 좋죠. 삼성 같은 데가 그래도 임금이 최고 아니에요? 자본이 클수록 임금도 후해요. 그 논리에 따르면은 이게 거대 자본은 상대적으로 덜 악질적이고 작은 자본일수록 더 악질적인 거예요 이게. 특히 제가 한 독립영화의 경우에 최악이죠. 최악질이죠. 저도 이제 그 단편 극영화 몇 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스텝들도 많이 쓰고 이제 배우들도 많이 썼는데 배우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조금 돈을 줬어요. 근데 스태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임금 면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안 줬으니까 이제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근데 뭐 이게 영화 같은 건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자기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게 동의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안 그러면 뭐 독립영화 못 만들죠. 이게 그러니까 잉여가치설이 이게 엉터리 논리예요, 엉터리 논리.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초거대 자본의 횡포하고 아주 그 영세 자본가들, 구멍가게 주인, 그 착취를 동일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세 자본의 그 착취를 더 악질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거대 글로벌 자본의 횡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초거대 글로벌 자본이 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제는. 막스 시절에는 많이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누군지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본에 허황된 이론만 이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그 횡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없애려면은 그 악질 자본가들을 응징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본의 이론만 그런 식으로 황당하게 이론만 떠드는 격이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살인회 같은 경우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사건을 막으려면은 그
살인자를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살인자는 잡아들이지 않고 살인이 나쁘다 이것만 주구장창 떠드는 꼴이죠. 살인이 나쁘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자본론에서 막스가 하는 얘기가 딱 그 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자본론은 이게 사실은 엥겔스가 쓴 거죠. 엥겔스가 1권은 막스가 쓰고 2~3권만 엥겔스가 썼다 그러는데 2~3권은 그러니까 막스의 노트를 가지고 이제 엥겔스가 썼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 학자들이 비교해 보니까 막스의 노트와 자본론 2~3권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틀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권도 보면은 엥겔스의 주석이 많아요. 막스가 썼다 그러지만 엥겔스가 주석을 달면서 뭐 어떻게 바꿨을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엥겔스가 쓴 거지 이게 막스가 썼다고 보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이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운동 이것도 막시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시작된 것도 막시즘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미투 열풍이 불었지만 이게 문제가 많죠. 이게 미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나온 거죠. 헐리우드에서 그 제작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페미니즘하고 성소수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막시즘에서 이식된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성애나 성소수자가 별로 없죠. 이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성애가 그 상류층의 문화죠. 이게 일종의 문화인데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문제화 될 만하게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상류층이 문화가 아니라 좀 하류층의 문화였죠. 동성애 같은 게. 근데 완전히 성격이 틀린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남자 여자 성 갈등, 양성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꼴이죠 지금.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화됐죠 지금. 페미니즘 운동만큼 그렇게 힘있는 운동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운동으로서는 페미니즘이 가장 힘이 세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론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게 공황이라는 건데, 공황을 이제 자본론에서 막스가 예측했다고 이제 엄청나게 자랑하죠.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막스는 그러니까 공황이 일어난 이유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따라서 이거 생산이 과잉돼 가지고 그게 이제 불황을 불러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불황이 와서 이게 상품 과잉 상태가 된 거지, 불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상품을 살 돈이 없어서 이게 상품이 남아도는 거지, 상품 과잉이 먼저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걸 거꾸로 막상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신뢰를 보면 알 수 있죠. 신뢰를 보면은 1929년에 대공황의 경우에도 그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전에 저금리로 이게 호황을 유도했어요. 저금리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대출 많이 할 거고 투자 많이 할 거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아마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갑자기 그때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직전에 금리를 4%로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4% 올린다는 게, 몇 프로 올린다는 게 그게 대출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이게.
그래서 이 대출금 갚으려고 주식을 투매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 폭락이 일어난 거죠. 이게 유도된 거죠. 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게 주가 폭락이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러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조작으로 일어난 대공황이지 이게 뭐 생산 과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비슷한 예들이 많아요. 응? 그 70년대 이제 그 석유 파동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작이에요. 이게 금리도 조작하고 이제 경기를 조작하는 거죠. 불황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71년에 달러는 태환화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러를 가져오면 그걸 금으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치가 보장되니까 이게 종이 조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치가 있으니까 금으로 바꿔주니까 그 세계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 금이 모자랐어요. 그걸 사실은 미국이 그 금도 없으면서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달러를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금을 실제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금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바꿔줄 금이. 그래가지고 닉슨이 71년에 배째라, 이제 달러는 금으로 못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기축통화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종이 조각일 뿐인데 금으로 못 바꿔주면. 찾았어.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 생각해낸 게 이제 석유 파동이에요. 석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유가를 폭등시키고 그 석유를 살 때 달러만 쓰도록 했어요. 그거는 이제 군사력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높아지니까 석유 사는데 쓰이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페트로 달러가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금으로 바꿔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석유로 달러의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거죠, 이게. 이제 거기에 석유를 달러로 안 사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악의 축으로 모는 거예요. 리비아나 뭐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악의 축으로 몰렸잖아요. 저기 뭐 사건이 났는데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엄청난 불황이 닥쳐왔죠,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리고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게 철저히 기획된 거예요. 이게 90년대 말부터 그 시티뱅크 같은 뉴욕의 주요 은행들이 부자 대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투자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주택 경기를 띄운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부시가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택 한 채씩 주겠다고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래가지고 2003년에 금리가 1%로 내렸어요. 1%로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직장이 없는 사람도, 수입 없는 사람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 가격에 100%를 대출해 주니까 대출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거죠. 너도나도 주택 사고. 근데 3년 후에 5%로 금리를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출을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깡통 주택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졌죠. 집값도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이 집값보다 더 많은 깡통 주택들이 속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주택들을 압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뺏기고, 그러면서 대출해줬던 그 모기지 회사들, 자금 문제 생기고, 은행들 파산하고, 그 다음에 그 모기지 회사들이 발행했던 그 MBS 증권들, 주택담보증권들, 그리고 CDS 신용부도 수합 같은 그 파생금융상품들이 빵꾸가 다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대 투자회사들이 이제 위태해지고, 결국 리만브라더스는 이제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불황이 닥친 거죠. 전 세계적인 불황, 공황이라고 해야죠. 이 사람들이 공황이란 말을 안 써요, 이제. 공황은 이제 마르크스나 얘기하는 거고, 공황을 불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게 철저히 90년대 말부터 기획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황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면 그 거대 자본도 피해를 볼 거 아니냐. 다 같이 피해 보는데 뭐하러 그런 불황을 조작하냐, 공황을 조작하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불황이 거대 자본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부를 쌓는 이게 방법이죠.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 거대 자본들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경쟁 자본들은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거대 자본으로 흡수돼 버리니까 자본들은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가뭄에 쌀 한 바가지에 논 한 마디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늘려서, 그게 불황이 돈을 버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거대 자본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황을, 좀 막스에 따르면 공황을 조작해가지고 자본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막스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생산 과잉이 공황의 원인인 게 아니라, 이 조작된 불황이, 경기 조작이 이 불황의 원인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상품을 못 사게 되니까 이제 상품이 남아도는 거죠. 상품 과잉은 그 결과예요. 불황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스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으로써 막스는 이제 초거대 자본의 행포를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막스가 제시하는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사유재산 제도의 병폐, 자본주의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공유재산 제도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 문제를 경제로 바꿀 수 없거든요.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예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근데 공산주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그 정치는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의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념이죠, 엉터리 이념.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와 다른 정치 체제를 써야 되는데 자본주의와 똑같은 체제를 쓰면서 어떻게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다 살펴봤을 때 그 막시즘의 목표라는 게 이게 어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핑계일 뿐이고, 실제 목표는 이렇게 잘못된 노동운동 하고 뭐 페미니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게 목표로 보여요. 현실적으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노동운동 다 와야 되고, 지금 뭐 페미니즘으로 지금 남녀간에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지금. 그래서 노동운동으로 계급 갈등을 일으키고, 그 페미니즘으로 남성 여성 간의 성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민중들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민중들이 엉뚱한 데 힘을 쏟는 틈을 타서 그 이득은 엉뚱한 놈들이 챙기는 거죠. 자본가 계급들이죠. 자본가들이죠. 글로벌 자본가들이 뒤에서 이득을 챙겨서 점점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막시즘의 목표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를 위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겠다 그러지만, 그거는 저기 낚시고, 실제 목적은 사회 갈등으로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시스트들은 이렇게 자본론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이거를 뭐 성서처럼 1.1획도 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거의 성경처럼 숭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자본론의 1.1획이라도 고치면은 수정주의자라고 매도해 버리잖아요. 이 막스도 인간인데 100개는 맞아도 하나는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막고 있죠 지금. 종교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은 막상 또 보면은 자본은 읽지도 않았어요 또. 그러면서 그 막스를 가만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마치 그 아이돌 스타처럼, 어떤 유행처럼. 체 게바라도 마찬가지고, 막스 사진 보면 아주 그 브렛나룻이 멋있는 게 아주 카리스마 엄청나잖아요. 체 게바라도 그렇고. 그 좌파들이 그런 포스터에 매료돼 가지고 그 멋에 하는 거지, 그 유행처럼 따라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 막스의 주장이 뭔지 알고 하는 거 같잖아요. 이건 하나의 유행이고 패션이죠. 그래서 지금 뭐 패션 좌파라 그러잖아요. 지금 좌파라는 것들이 막시즘의 그 어떤 깊은 의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겉멋에 흘려가지고 지금 종교처럼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뭐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그러면서 그 막시스트한테는 막스가 아편이에요. 그런 우스운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사상가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도 이제 유물론이죠. 유물론. 극단적인 유물론이죠. 인간의 모든 심리를 섹스, 성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죠. 성으로. 그렇죠.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그걸 반대하죠. 그리고 이제 이 극단적인 유물론인데, 이거를 또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또 전부 다 프로이트
프로이트에 기초하고 있죠. 프로이트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으면은 거의 뭐 주위에서 밀려나는 무시되는 분위기죠. 프로이트 인용하지 않으면 뭐 어디 낄 수도 없죠. 제가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프로이트 전집이 한 열 몇 권 나와 있었어요. 그걸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이런 책은 처음 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 몇 권이나 읽었는데 딱 남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꿈의 해석. 근데 꿈의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 꿈은 소망이다. 드림 이스 드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그렇게 허탈한 말 하려고 그 책 한 권을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너무 쉽게 써요. 그러니까 지가 정신분석하는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 보면서 그 환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기록한 임상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책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게 뭐 삼류 잡지 수준이죠. 이게 뭐 썬데이스볼 뭐 그런 사건과 뭐 그런 거, 사건과 연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프로이트는 삼력자라고 아주 매도해버리죠. 지금까지 이제 근대 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람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막스, 다윈, 프로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물론이고 결정론이고 자연주의죠. 이 사람들의 그 자연주의를 간통하는 그 공통점이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라는 거죠. 유물론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자연 법칙이 이제 스피노자한테는 신이고 막스에게는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다윈에겐 자연 선택이고, 프로이트에겐 섹스 성이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자연 법칙이 그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그 뒤에 의미하는 거는 자본주의 같아요. 자본주의. 이 사상가들이 나타난 게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를 받쳐주는 사상적인 기반을 이 사람들이 마련해 주면서,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게 그 자본주의의 그 야국 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순응하라는 거죠. 서양 근대가 이게 내세운 이러한 그 계몽과 이성이라는 게 자연주의로 합리화한 인간에 대한 교묘한 억압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죠. 그리고 이들이 부정하는 신과 종교도 이들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죠. 지금도 21세기에도 건재한데, 종교와 과학이 그 신의 존재 문제로도 여전히 또 싸우고 있죠.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 캔터베리 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10년 전에 이제 TV에서 신의 존재 논쟁을 후원하고, 여전히 과학과 종교가 싸우고 있고 근대 사상과 종교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근대 사상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내세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뭐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영혼을 부정하기도 하고,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은 긍정하기도 하지만은 결론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죠. 자본주의에 복종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행동을 이제 즉
제어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없애고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노예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싸운 것 같지만은 기독교의 신이나 이 근대 사상이 뒷받침하는 자본주의도 만몬신을 숨기는 거죠.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고, 근대 사상이나 기독교나 둘 다 신을 숭배한다는, 결국 종교죠, 종교. 종교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기독교의 신과 자본주의의 만몬신에 굴종하는 노예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헤게모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편 논쟁이 중세 이념 논쟁이었던 것처럼 이게 종교와 과학의 논쟁, 종교와 근대 사상에 관해 둘 간의 갈등도 이게 이념 논쟁이고, 민중을 사회에서 이제 민중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분열과 지배 전략의 일종인 거지, 이게 어느 것도 맞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옹호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지, 이게 어느 한쪽도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냐, 둘 중에 하나, 맞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이게 결코 어느 쪽도 이게 진리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죠. 사람들한테 그 헛된 이념 논쟁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편싸움으로 하게 해서 민중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지배를 하기 위한 헤게모니이죠, 헤게모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쪽에 신대방역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신대방역 2번 출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